안녕하세요. 저 소개받은 조민수라고 하고요. 네, 포스텍 컴퓨터공학과랑 인공지능대학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소개드릴 내용은 네, 제가 연구하는 분야 중에서 한 가지인데요. 여기 의미론적 영상 정합이라는 분야에 대한 소개를 드리고 최근에 저희가 연구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발전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네, 준비를 했고요. 어, 그 아마 그 중간중간에 질문 있으시면 혹시나 뭐 물론 이제 끝에 메모해 주셔도 되긴 하는데 중간에 이제 질문 있으시면 여기 창에 올려주시면 제가 보고 혹시나 제가 바로 답변하면 좋을 것들은 제가 답변을 하고 뭐 필요하면 중간에 이제 어, 뭐 섹션 정리할 때 답변을 드리던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여기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제 네, 주제인데 영어로 이제 하면 의미론적 영상 정합이라는 게 semantic correspondence라는 말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나와 있고 밑에 보면 이제 저랑 같이 연구했던 제 학생들 여기 민주원 군이랑 이종민 학생 그리고 네, 제가 이제 프랑스에서 이쪽 연구에 대한 본격적인 논문들을 많이 썼었는데 그때 같이 연구했던 샹퐁스라는 네, 인디아 연구자분이랑 같이 이 연구들도 작업을 한 거고요. 네, 아래쪽에 사진들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내용들에 대한 대략적인 컨텐츠는 다음과 같은데요. 이게 다들 사실 논문으로 이미 다 공개가 되어 있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시면 제가 발표할 때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직접 논문을 읽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먼저 이 문제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관련된 데이터셋, 벤치마크 데이터셋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이제 좀 저희가 연구했던 기법들에 관해서 간략히 최근 연구들 두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네, 아래 보시면 이게 저희 논문들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논문이 데이터셋 관련 논문이고 나머지 두 개가 저희 의미론적 정확 기법에 대한 연구들입니다. 그래서 간략히 소개를 먼저 드릴게요. 의미론적 정합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는 일단 기존의 정합 문제들은 먼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여기 보면은 혹시나 이제 비전 쪽에 매칭 연구를 하셨던 분들이면 다들 한 번쯤 보셨을 그런 이미지들이 다 여기에 예제로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여기 이 맨 왼쪽에 이 오른편 이미지 페어를 보시면 아마 이거 스테레오 매칭 연구하셨던 분들은 다 보셨을 것 같아요. 이게 스테레오 매칭의 고전적인 데이터셋이었던 쭈그보 데이터셋의 한 이미지 페어인데 이게 영상이 왼쪽이랑 이제 오른쪽이 두 개가 거의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이제 디스페리티라고 해서 좌우 방향으로 이게 픽셀들의 차이가 있거든요. 뷰포인트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 간에 정합 지점들을 찾아내가지고 이제 그거를 실제 뎁스로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미지 두 장으로부터 매칭을 해서 뎁스 정보를 얻어내는 그런 문제가 스테레오 매칭이었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데이터셋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은 보시면 되게 이제 뷰포인트도 많이 다르고 그리고 왼쪽에 저희가 스테레오에서 봤던 것처럼 이렇게 렉티피케이션 그러니까 이미지가 이렇게 얼라인이 되어 있지 않죠. 이제 이런 식의 베이스라인이 되게 넓고 그리고 뷰포인트와 어떤 뭐랄까요 물체들 간의 변화가 좀 더 심한 이미지 정합 문제를 저희가 보통 와이드 베이스라인 매칭 문제라고 하는데요. 네, 거기에 해당되는 데이터셋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왼편 아래를 보시면 이게 신텔 데이터셋이라고요. 옵티컬 플로우 학습하거나 또 이벨루션 할 때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셋인데 그러니까 비디오들이 이제 있으면 비디오 프레임들 간에서 모션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럼 이제 이게 첫 번째 프레임이고 두 번째 프레임이면 두 번째 프레임, 첫 번째 프레임들 간의 작업을 통해 가지고 어떤 모션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추정하는 그런 문제에 사용되는 데이터셋이라고 보시면 되고 오른쪽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위에서 봤던 와이드 베이스라인 매칭 문제랑 비슷한데요. 어쨌든 여기서의 주된 목적은 그 서로 다른 이미지들 가운데서 이제 쿼리 이미지와 같은 물체를 포함하고 있는 이미지를 이렇게 리트리버를 할 때, 이걸 보통 이미지 리트리버라고 하는데, 그때 주로 사용되는 그런 이미지 리트리버 데이터셋의 페어가 되겠습니다. 정합된 지점들을 찾아가지고 실제 정합이 잘 되면은 그게 같은 물체를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이미지를 이렇게 리트리버 하면 되겠죠. 랭킹을 매겨가지고. 어쨌든 뭐 이런 식의 그 다양한 매칭 문제들, 컬레스폰던스 문제들이 비전에서 이제 풀리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중에서 많은 문제들은 상당히 많이 이제 발전을 했고, 그 중에 또 어떤 건 여전히 도전적인 문제로 남아 있고, 이제 실제 그 현재 상황들은 다르긴 하지만 보시면 대략 뭐 이런 데이터셋을 가지고 그 비주얼 클래스펀던스 문제 또는 매칭 문제가 풀리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런 이미지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사실 여기 보시면 그 저희가 표준적으로 다루고 있는 그 클래스펀던스 문제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일단 서로 다르긴 하지만 같은 물체에 대한 정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쭈꾸바 데이터셋도 마찬가지고 여기 와이드 베이스라인 매칭, 뭐 랜드마크 데이터베이스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정합하려고 할 때 정합하는 그 레퍼런스 이미지에 있는 물체와 실제로 그 정합에 그 타겟이 되는 물체가 사실은 실제로 같은 물체라는 아이덴티컬한 물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환경에서 대부분의 매칭 문제를 풀어왔었고 지금도 많은 부분은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저희가 실제 그 현실적인 매칭 문제 또는 커레스폰던스 문제를 보면 이제 정확히 같은 물체 간의 매칭을 다루지만은 않거든요. 여기 보시는 예제처럼 실제로 자동차긴 한데 똑같은 자동차가 아니라 서로 다른 그런 외관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들 안에서도 사실 이 정합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동물이긴 한데 사실 정확히 같은 동물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뭐 이제 오토바이, 바이크에 해당하는 거긴 한데 실제 외형이 다른 바이크들 간에 그런 정합 문제를 다뤄야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문제들이 그 기존의 비전에서는 대부분 잘 다뤄지지 않거나 아니면은 또 너무 어렵기 때문에 좀 이제 별로 많은 연구들이 존재하지 않았었는데 최근에서는 이제 관련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이 정말 일반적인 그런 정합 문제, 제가 여기에 비주얼 클래스펀던스 인 더 와일드라고 표현한 이런 정말 외형 변화가 심하고 서로 다른 물체들 간의 정합에 대한 연구들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시메트 클래스펀던스라고 부른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같은 물체가 아니라 같은 범주긴 하지만 서로 다른 물체들 간의 정합, 그 문제를 다루는 게 네, 의미론적 정합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여기 의미론적 정합 문제의 예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미지 두 장이 있는데 그 사실은 다른 물체죠, 그렇죠? 같은 범주의 물체긴 한데 인스턴스 자체는 다른 그런 자전거가 되겠습니다. 이들 간에 사실 정합 문제를 제대로 풀면 사실 정합이 되면은 정합을 가지고 이렇게 한쪽을 다른 쪽으로 이제 얼라인을 할 수 있을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왼편 이미지를 오른편 이미지의 위치에 해당하게 이렇게 정합을 따라가지고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면 실제로 이제 같은 위치에 놓인 물체처럼 이렇게 얼라인을 할 수가 있죠. 실제로 이제 클래스펀던스 문제를 풀게 되면 이런 식으로 워핑을 하는 거는 되게 쉬운 일이고요. 결국 이제 이렇게 워핑을 할 수 있는 정도로 정합을 하려는 게 이 의미론적 정합 문제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여기 또 다른 예제가 있는데요. 네. 이건 좀 더 챌린징한 케이스인데 보시면은 이제 왼편에 말이 있고 오른편에 말이 있긴 한데 되게 네, 다른 각도로 서 있는 상태죠. 그리고 뭐 백그라운드 클러터도 되게 많고 제가 풀면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정합을 하고 얼라인을 해서 워핑을 해서 얼라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최종적으로 얻으려고 하는 게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네, 간단히 네, 저희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제
이게 보시기에도 좀 어렵게 보이잖아요. 기존에 그런 완전히 같은 물체들 간의 정합은 상대적으로 쉬울 텐데 이건 좀 어렵겠죠. 실제로 어렵지만 만약에 이런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다면 앞서서 보여드렸던 그런 표준적인 정합 문제들, 같은 물체들을 다루고 있는 정합 문제들은 더 쉽게 풀릴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이런 식의 되게 챌린징하고, 그러니까 도전적이고 일반적인 매칭 문제를 푼다면 기존의 문제, 표준적인 정합 문제를 푸는데도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이 연구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하나의 네, 좋은 접근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를 풀려면은 다뤄야 될 핵심적인 어떤 챌린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인트라클래스 베리에이션이라고 부르는 같은 범주이지만 그 범주 내에서 생기는 다양한 변화들, 이제 그걸 어떤 식으로 저희가 처리할 거냐의 이슈가 사실 의미론적 정합 문제에 있어서 가장 핵심되는 챌린지고요. 이거 잘 풀 수 있다면 네, 의미론적 정합 문제를 잘 풀 수 있겠죠. 왜냐하면 변화가 생기더라도 그 변화에 이면에 놓여 있는 어떤 인베리언스 또는 코베리언스 같은 것들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변하지 않는 특징을 잡아가지고 그 특징을 기반으로 이렇게 정합을 하면 저희가 의미론적 정합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인트라클래스 베리에이션 문제가 되게 가장 큰 어떤 장애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장애물을 잘 극복한다면 저희가 이 문제를 잘 풀 수 있을 겁니다. 이거 어떻게 그러면 극복하냐? 네, 제가 뒤에 간략히 그 방법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구체적인 방법으로 들어가기 전에 왜 그러면 이 의미론적 정합 문제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 있죠. 실제로 의미론적 정합 문제 그 자체가 뭐랄까요? 뭐 직접적인 어플리케이션으로 쓰이는 경우들은 많지는 않겠지만 실제 의미론적 정합 문제를 풀게 되면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적용할 수 있는 법들은 많긴 해요. 여기 간략한 예제들이 나와 있는데 레이블 트랜스퍼, 그리고 뭐 뷰를 이렇게 합성하는 거, 그리고 물체를 이렇게 발견해내는 그런 일들. 사실은 제가 뒤에 좀 더 설명드리겠지만 사실 이 의미론적 정합 문제를 풀게 되면 이걸 기반으로 다양한 문제들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쉬운 예제를 한번 보면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뭐냐면 지금 이제 이미지가 이제 두 장이 있죠. 실제로 왼편에 보면 말이 있고 오른편에도 말이 있는데 뭐 저 한쪽 구석에 박혀 있는데 한번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의미론적 정합 문제를 풀 수 있는 기법이 있어요. 그리고 그 왼편에 있는 이미지가 그냥 말 이미지가 아니라 말의 위치 또는 그 세그멘테이션 마스크를 정확하게 저희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미지라고 생각을 해보죠. 예를 들면 이런 이미지. 네. 이건 이제 말의 마스크가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어노테이션이 되어 있는 그런 이미지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레퍼런스 이미지로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의미론적 정합 문제를 푼다면 그러면 이제 실제로 정합을 하고 워핑을 해가지고 온라인을 하면은 이제 결과가 이렇게 저희가 나올 수 있잖아요. 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실제로 저희 원래 레퍼런스 이미지에 있었던 어떤 어노테이션 정보, 여기서는 마스크 정보인데 마스크 정보를 그대로 이렇게 트랜스퍼를 이렇게 해오면 실제로 타깃 물체, 저 레퍼런스 이미지에 있었던 타깃 물체에 대한 세그멘테이션 마스크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종의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더 쉽게는 여러분이 바운딩 박스가 쳐져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실제로 원 이미지에 바운딩 박스가 이렇게 쳐져 있었고 정합 문제를 풀어서 그 바운딩 박스를 이렇게 워핑해서 트랜스퍼를 해서 이쪽으로 보내버리면 그렇죠, 이렇게 이쪽으로. 그러면 이게 사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오브젝트 디텍션 문제를 푸는 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실제 의미론적 정합 문제를 우리가 제대로 풀 수 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하이레벨의 비전 문제들, 디텍션이나 세그멘테이션이나 아니면 뭐 씬 파싱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뭐 이미지 캡처닝 같은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실제 매칭되는 파트들 따라가지고 그 정보들을 이렇게 전달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문제들을 푸는데
대단히 효과적인 도구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시멘틱 커레스폰던스 문제가 어떻게 보면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은 아직까지 그 시멘틱 커레스폰던스 문제 자체들이 어려워가지고 아직 그 실제 퍼포먼스가 많이 높지 않기 때문에 많이 직접적으로 그렇게 쓰이고 있지는 않지만, 만약에 이게 어느 수준 이상 올라온다면 다양한 문제를, 비전 문제를 푸는 어떤 난파라메트릭한 그런 기법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연구가 중요하고 많은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 연구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게 보시면 제가 중요한 웍들만 정리를 한 건데, 원래 초기 연구, 본격적으로 이 연구를 시작했던 거의 초기 연구를 굳이 말하자면 시프트 플로우라는 이게 이제 MIT의 프리먼 그룹에서 나왔던 연구인데, 이 2010년 정도, 2011년 정도에 나왔던 이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 뒤로 이제 많은 연구들이 나왔었고, 여기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이제 제가 참여했던 연구들이거든요. 저도 이쪽 연구에 많이 기여를 했었고요. 여전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들은 뭐 여기 설명할 게 있긴 한데, 일단 뭐 요약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매칭 쪽에는 이제 요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딥러닝, 딥뉴럴넷 기법들이 적용된 게 클래시피케이션이나 디텍션에 비해서 꽤 늦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제 그게 효과적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초반에는 많이 시도를 했었는데 매칭이나 디텍션이나 어떤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와는 특성이 많이 달라가지고요. 실제로 이제 이게 효과를 많이 발휘하지 못했죠. 그래서 최근에 2015년 그 이후로 해서 이제 2015년, 16년, 17년 이쪽 쯤에서 이제 이런 딥 모델들이 많이 적용이 되기 시작하면서 많이 성능이 좋아지고 있는 상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뭐 만족할 만한 수준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아직까지도 가야 될 길은 먼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시프트 플로우가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아까 이제 2011년 연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원래 저널 버전이 나온 게 2011년이고 원래 학회 버전은 2008년에 나왔었죠. 그래서 영상들 간에 이렇게 플로우를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두 장의 이미지가 여기 있는데 이거 두 개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게 다른 이미지죠. 그런데 이런 단 이미지 간의 플로우를 구해가지고 이쪽 이미지를 여기로 워핑을 하면 이제 이 이미지를 여기로 워핑하는 거네요. 그러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 보여주는 이미지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막 색깔이 있는 이런 이미지들이 있는데 이거는 컬러 코딩, 그러니까 플로우를 컬러 코딩하는 방법이거든요. 이 옵티컬 플로우 쪽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은 아실 텐데, 플로우를 이렇게 화살표로 표현하는 게 눈으로 보기 좋지 않기 때문에 이거 컬러 코딩 해가지고 플로우가 어디로 가는지를 시각화한 그런 영상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워핑한 결과에 대한 예제들을 또 따로 보여드리는 건데요. 보시면은 뭐 이제 쉬운 이미지들은 잘 되기도 하는데 잘 보시면 잘 되지는 않는 이미지도 많죠. 이거 두 장 이미지 보고 이제 이걸 여기로 워핑한 건데요. 보시면은 사실 품질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뭐 좋은 영상들을 많이 보여주긴 했지만 사실상 성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 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쪽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2016년쯤이었는데요. 그때 저희가 이제 제안했던 기법이 여기 보시는 프로포저 플로우라는 기법이었습니다. 아이디어는 간단한데 여기 한번 보시죠. 이 티저 이미지에 다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미지들 간에 매칭을 할 때, 정합을 할 때 그냥 픽셀 단위나 아니면은 로컬 패치 단위로 하지 말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로부터 오브젝트 프로포저라고 하는데, 주로 이제 당시에 오브젝트 디텍션을 위해서 쓰였던 그런 리전 프로포저 기법이었어요. 아마 이쪽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특히 디텍션 쪽이나 이쪽을 하시면.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다양한 단위의 멀티 스케일 리전들을 얻어가지고 그들 간의 정합을 하면 다양한 리셉티브 필드를 고려해서 물체들 중심으로 정합을 잘 해가지고 결과가 잘 될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좋은 결과를 얻었다라는 건데, 제가 다른 것들을 말씀드리는 것보다 이때 제안됐던 매칭 기법이 있거든요. 그 매칭 기법에 대해서 말씀을 간략히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뒤에 보면 그 기법들이 계속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혹시 여러분이 매칭을 연구하시면은 알아두면 되게 좋을만한 기법이라서 제가 간략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게 허프 매칭이라는 기법인데요. 논문에서 정확한 이름은 그 PHM이라고 해서 Probabilistic Hope Matching이라고 제안됐던 그런 매칭 기법입니다. 아이디어는 되게 간단하기 때문에 매칭을 할 때 사실 되게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기법이에요. 간략한 아이디어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아래 보면 예제가 있는데요. 이미지가 두 장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리전, 그러니까 매칭을 할 리전 하나를 한번 여기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왼쪽 이미지 하나가 있고 오른쪽 이미지 하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호프 매칭 아이디어는 뭐냐면 이들 간의 offset을 계산을 하자는 겁니다. 즉 뭐냐면 이제 이쪽에 그 위치가 이게 위치를 벡터로 표시하면 이제 이게 벡터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원점을 생각했을 때 이 벡터가 있고 오른쪽 이미지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원점이 여기라고 생각하면 여기가 이제 이 리전의 위치이기 때문에 이게 그 위치 벡터가 되겠죠. 그들 간에 이제 실제로 차이를 계산해 보면 여기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원래 이 노란색 벡터에서 이 벡터를 빼면은 이 차이 벡터가 이거니까 원점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offset 벡터를 표현해 보면 요게 되겠습니다. 이 벡터. 이게 이 매치에 이 노란 이미지와 노란 영역과 이 녹색 영역의 offset의 벡터가 되겠죠. 실제로 이 offset 벡터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모든 매치 캔디데이트, 그러니까 모든 가능한 매치들 간에 저 offset 벡터를 다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걸 실제로 계산해 보면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겠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offset이 되고 이게 하나의 점이기 때문에 실제 이 위치에다가 여러분이 한번 보팅을 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매치라는 게 가능한 캔디데이트 매치라는 게 저것만 있는 거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캔디데이트 매치에 대해서 전부 다 이 offset 벡터를 얻어가지고 이 offset 스페이스에서 그 보팅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 보팅 스페이스에서 이렇게 디스트리뷰션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리전들에 대해서 다 모든 가능한 매치들을 다 고려해서 옵셋을 구하고 보팅을 하면 이런 식으로 보팅 맵이 형성이 되는 거죠. 실제로 보시면 이게 파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게 보팅이 안 된 부분이고요. 이 붉은색 계열로 표현되어 있는 게 보팅이 많이 된 부분입니다. 생각해 보시면은 실제로 그 캔디데이트 매치들이 가리키고 있는 그 어떤 offset이 비슷하면 비슷할수록 그 offset 위치에 스코어가 높게 보팅이 될 거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낮게 보팅이 되겠죠. 이걸 이용해서 기존에 저희가 이제 뽑은 매치들이 어느 정도까지 다른 매치들이랑 일관성 있는 매치인지를 저희가 스코어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리웨이팅을 해주는 방식으로 매칭 스코어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식의 이걸 이제 보통 홉스페이스 보팅이라고 하는데 이런 홉스페이스 보팅을 통해서 매치들 스코어를 업데이트하고 그래서 그 주변 매치들과 얼마나 어울리는지를 고려한 기하학적 정합의 그 스코어를 측정하는 방법이 이 허프 매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적절히 그냥 포뮬레이션으로 베이지안 포뮬레이션으로 이제 해석을 해보면 이게 실제로 보팅 스페이스에서 얻어진 스코어가 되고 이게 그 실제 해당 매치들의 개별 허프 매칭 스페이스에서의 위치를 표현해서 가져오는 방식을 설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즉 각각의 매치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 시밀러리티를 구하고 그 시밀러리티를 가지고 이 offset 스페이스에서 보팅을 한 다음에 그 보팅된 그 스코어를 가져와 가지고 그 각각의 시밀러리티에 곱해서 실제 리웨이팅을 해주는 방식으로 매칭 스코어를 구하고 그걸 랭킹을 매겨가지고 매치를 뽑아내는 그런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저희 논문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제가 간략한 아이디어만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런 식으로 그 다른 매치들, 그 주변 매치들과의 어떤 그런 컨센서스, 어떤 기하학적인 어떤 유사도 이런 것들을 고려한 상태로 매칭을 수행해서 더 정확한 매치를 뽑아내는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런 매칭 기법을 통해서 이제 실제로 이 이론적 정합 문제들을 풀었었고요. 다른 기법들과 비교했을 때 뭐 좋은 성능을 얻었었다라는 게 그 당시 결과였고요. 여기 보시면은 맨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 맨 오른쪽에 있는 결과가 저희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있는 다른 기법들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좋았다. 뭐 이거고요. 이게 이제 주로 많이 사용되는 매칭 기법 중에 하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혹시나 여러분들 관련된 그런 좀 더 뭐랄까 플렉서블한,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위주단 물체를 다루는 게 아니라 변화가 심한 물체들 간 정합을 하고 싶으시면 이런 허프 매칭 기법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그 다른 내용들은 실제로 이 문제에 관련된 데이터셋들과 저희 최근 연구들이 되겠습니다. 간략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데이터셋으로 가보면 여러 데이터셋들이 있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근데 이제 문제들이 사실 기존 데이터셋들에 많이 있었거든요. 가장 큰 문제가 스케일이 되게 작았다는 거죠. 즉 데이터셋에 존재하는 이미지 페어들의 개수가 많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왜 많지 않냐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노테이션을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려면은 이미지 레이블이 있어야 되잖아요. 디텍션을 하려면은 바운드 박스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매칭을 하려면 데이터셋에 그 매치 어노테이션이 다 있어야 되거든요. 커레스폰던스 어노테이션이. 근데 이게 뭐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단히 레이버 인텐시브, 그러니까 사람의 노력이 대단히 많이 드는 작업이기 때문에 큰 데이터셋들을 만드는 게 쉽지 않았죠. 네, 그래서 이슈가 있었다라는 거를 뭐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저희가 최근에 2019년에 그 라지 스케일 데이터셋을 실제로 만들어가지고 새로 릴리즈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사이트, 여기 사이트에 있으니까 한번 가보시면 좋겠고요. 뭐 기존에는 이제 뭐 어노테이션 문제도 있긴 했지만 난이도가 높지도 않았어요, 사실. 뷰포인트도 비슷했고 대부분 다 디포메이션도 많지도 않았고, 그리고 물체가 딱 정중앙에 있는 그런 이미지들이었는데, 저희는 이제 이미지 페어들을 만들 때 훨씬 더 다양한 베리에이션을 고려한 챌린징한 그런 데이터셋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뭐 스케일, 어클루전, 트렁케이션 같은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다양한 요소들을 반영한 그런 데이터셋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노테이션도 이제 키포인트 이외에 그 뷰포인트, 스케일, 어클루전, 뭐 트렁케이션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있는지도 다 레이블을 했고요. 그리고 물체 바운드 막스, 세그멘테이션 마스크까지 다 포함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네, 실제로 데이터셋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미지 페어들이 다 있고요. 그리고 그 매칭되는 랜드마크들 간의 매칭들, 그렇죠? 여기 커레스폰던스 어노테이션들이 있고, 여기는 한 8개 정도가 커레스폰던스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바운더리가 이렇게 그어져 있죠. 이게 뭐냐면 세그멘테이션 마스크가 실제로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바운딩 박스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다양한 이밸류에이션이나 분석을 해볼 수 있게 저희가 만들었다라는 거 정도 봐주시면 되겠고, 보시면 꽤 챌린징하죠. 실제로 이거 푸는 거 자체가 대단히 어려운 이미지도 꽤 많이 있거든요. 난이도가 이제 기존의 데이터셋보다 훨씬 더 높아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의 연구들 다 이밸류에이션 해봤거든요, 여기. 그랬더니 상당히 저조한 퍼포먼스를 기록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PCK라는 저희 이밸류에이션 매트릭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뭐 적절한 스레시홀드를 가지고 그 랜드마크들과 매칭을 했을 때 그 매치의 그 에러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가지고 이렇게 리콜을 잰 그런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 액큐러시의 좀 더 세부적인 확장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수치를 보면 되게 낮죠. 물론 뭐 제 생각에는 이게 정말 잘 되는 기법이라면 한 60, 70 정도가 나와야 되지 않나 싶은데, 여기 보시면 대체로 다 30 이하의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고요. 이게 평균이니까 이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최근에 그 제안했던 기법도 초반에는 사실 30대 정도였고, 근데 뭐 최근에 이제 소타들을 보면 저희를 제외한 20% 정도 PCK대를 기록하고 있으니까 아직 갈 길이 되게 먼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뭐 다들 이제 스트롱 스퍼비전, 윅 스퍼비전, 뭐 세마이 스퍼비전 뭐 이런 그 용어들은 아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제 최근에 연구자들의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스퍼비전을 더 쓰지 않고 가능한 스퍼비전을 줄이고 어노테이션을 줄이고 학습을 잘할 수 있는지에 관련된 건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역시 기존의 기법들이
문제가 더 많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지금 이게 그 두 번째 아래쪽에 보시면 이게 윅숲을 가지고 사실 어떻게 보면 파인 튜닝을 한 모델들의 결과인데 실제로 윅숲을 써가지고 파인 튜닝을 하면 성능이 더 떨어지는 그런 문제들을 저희가 발견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커뮤니티가 앞으로 해결해야 될 이슈 중에 하나가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문제랑 그리고 그 해당되는 벤치마크 데이터셋 설명을 드렸는데요. 혹시나 관련돼서 질문이 있으시면 네, 여기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제가 중간에 보고 답변을 드릴게요. 네, 지금 특별히 질문이 없으시면은 네, 저희 기법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관련해서 최근에 제안한 기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이퍼픽셀 플로우라는 기법이고 이게 ICCB 2019년 작년에 발표가 됐었고요. 그리고 최근 올해 ECCB 때 발표했던 이 확장판, 즉 다이내믹 하이퍼픽셀 플로우, 그러니까 DHPF라는 기법인데 두 가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이게 왜 중요한지 그리고 왜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네, 중간중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매칭 기법들을 구조를 보면은 대체로 이제 사이언스 네트워크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 두 장을 받아가지고 각각의 이미지로부터 지금 이제 피처를 뽑는 거죠. 이게 이제 딥뉴럴 네트워크이고 딥뉴럴 네트워크로부터 이렇게 레이어들을 쭉 통과시키면서 피처를 뽑아가지고 마지막 부분에 있는 이 피처 맵을 가지고 매칭을 하고 그 결과를 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피처를 뽑아가지고 이제 피처 디스크립션들이 여기에 이제 결과로 나오는 거고요. 맨 마지막 레이어들을 쓰는 거죠. 그쵸? 이게 피처 익스트랙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사이언스인 이유는 아시겠지만 이미지 각각이 이제 각각 인풋을 받아서 같은 파라미터를 갖고 있는 네트워크를 통과시켜서 피처를 뽑기 때문에 사이언스 네트워크라고 부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피처 맵이 뽑히면 이걸 이제 매칭 모드를 통과시켜가지고 정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블락으로 보이는 부분이 이쪽 앞쪽 면이 이렇게 스페셜 디멘전이고요. 여기가 채널 방향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피처를 뽑을 때 그 스페셜 레졸루션이 레이어를 통과하면서 줄어들잖아요. 이제 그걸 표현한 게 이거고 이쪽에 스페셜 레졸루션이 좀 줄어들었지만 한 몇 배로 채널 방향은 좀 늘어나가지고 실제로 각각의 위치에 그 로컬 피처 디스크립션이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그런 텐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매칭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결과들을 냅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기존의 기법들의 대부분의 공통점은 그 피처들을 사용을 할 때 그 이제 피처 익스트랙터의 마지막 아웃풋만 사용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좀 문제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최근에 이제 디텍션이나 클래시피케이션 쪽의 연구들 또 같은 이제 그 방향을 취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 컨볼루셔널 레이어들을 통과를 시키면 각각의 레이어들로부터 중간중간에 이제 피처들을 얻을 수 있는데 그 피처들이 갖고 있는 특성들이 사실 서로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초반에 있는 피처들은 되게 로 레벨의 특성을 갖고 있는 그런 엣지나 코너나 이런 로 레벨의 피처를 익스트랙션 역할을 하고 있고 위로 올라갈수록 더 하이 레벨의 피처들을 뽑죠. 파트나 아니면 물체에 가까운 그런 대단히 그 세미로컬한 피처들을 뽑아가지고 그걸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맨 마지막 레이어들을 주로 써가지고 클래시피케이션이나 디텍션 결과를 얻긴 하는데 최근의 경향은 그걸 다 같이 섞어서 사용하는 기법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죠. 그게 대표적인 예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하이퍼컬럼이나 아니면 피처 피라미드 네트워크 같은 형태로 다양한 레이어들로부터 피처를 모두 끌어다가 같이 사용하려고 하는 기법들입니다. 이게 좋은 이유는 일단 그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이게 초반에 뽑힌 피처들을 보면 레졸루션은 크고 또 대신에 그 리셉티브 필드는 되게 작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미지의 되게 세부적인 영역들을 이렇게 좁게 보려고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고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미지의 좀 더 이렇게 넓은 영역을 좀 더 앱스트랙션을 해서 더 하이 레벨의 피처들을 뽑아서 쓰려는 경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실제로 태스크를 잘 풀려고 한다면 이것들을 적절히 잘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게 저희가 일단 그 매칭 쪽에 도입하려고 했던 핵심적인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에 했던 하이퍼픽셀이라는 걸 보시면 결국에는 하이퍼컬럼 피처를 뽑는 건데요. 이미지가 있으면
이미지 각각으로부터 이제 피처들을 이렇게 뽑을 수 있잖아요. 지금 색깔이 다른데 이 초반에 있는 게 이게 그 첫 번째 레이어의 아웃풋 피처,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한 보통 요즘에 뉴럴넷 커브 레이어들이 보통 10개 이상 되니까 최소한 이 각각의 중간중간 레이어들로부터 뽑힌 피처 벡터들을 이렇게 컨캣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중에서 사실 그 중요한 피처들이 있고 중요하지 않은 피처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하려고 했던 거는 이 중에서 실제로 매칭에 도움이 되는 피처 레이어들만을 골라내가지고 그 피처들을 뽑아서 그걸 기반으로 하이퍼픽셀이라는 그 픽셀 리프레젠테이션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매칭을 시도해서 훨씬 더 좋은 그런 정합 결과를 얻으려고 했던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일러스트레이션이 있는데요. 네. 이게 지금 이 위치에서 뽑힌 피처라서 이런데 여러분 오해하시지 말아야 될 게 모든 각각의 위치에서 다 이런 식의 피처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저희가 그 중에서 레이어를 뽑는 거죠. 중요한 레이어들만 뽑아가지고 그 레이어들의 피처들을 결합해서 각각의 픽셀의 리프레젠테이션을 활용을 하고 그걸 기반으로 이미지 간에 매칭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로레벨 피처들은 사실 아시겠지만 그 리셋 필드가 되게 좁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한 두 번째 정도 요 정도의 그 리셋 필드를 가지고 있고 그 중간에 이런 피처들은 더 크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이미지에서 그 좁고 세밀하게 보는 것과 약간 넓고 더 글로벌 더 넓고 좀 더 앱스트랙션이 된 피처들을 보는 거를 다 같이 하는 방식으로 매칭을 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사실 하이퍼픽셀을 사용하는 그 매칭이 되게 좋은 방식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저희들 아키텍처가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이미지가 들어오면 이미지 각각을 통과시켜가지고 피처 맵들을 뽑고요. 이게 다 인터미디엇 피처들이 있는 건데, 그걸로 하이퍼픽셀 맵을 만들고 하이퍼 이미지라고 돼 있죠. 매칭을 해서 결과를 내는 겁니다. 중간중간에 있는 것도 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이미지 파일가 들어오면 컨브 레이어들을 가지고 피처들을 쫙 뽑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 어떤 레이어들이 도움이 될지를 결정을 해서 이제 그걸 뽑아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업샘플하고 컨캣해가지고 이렇게 하이퍼 이미지를 만들고, 이걸 실제로 각각의 그 픽셀의 피처들을 보고, 시밀러리티를 재가지고 매칭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뒤쪽에 당연히 그 매칭 모듈이 따라오겠죠. 그건 뒤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이퍼 이미지가 있으면, 실제로 제가 앞서서 허프 매칭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그걸 그대로 수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지 피처 맵이 있으면 허프 매칭을 가지고 보팅을 하고 그걸 기반으로 지오메트리를 고려한 매칭 결과를 얻어가지고 그걸 이제 매칭 스코어로 쓰고 그걸로 이제 플로우를 뽑아내는 겁니다. 이때 플로우 뽑아내는 방식은 각각의 이제 그 캔디데이트 매치들에 대해서 모두 스코어가 다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냥 그 일종의 맥스플링을 하면 되겠죠. 각각의 위치마다 제일 높은 매치 스코어를 갖고 있는 반대편 이미지로의 그 어떤 커레스폰던스를 뽑은 다음에 그 플로우를 바로 그냥 집어넣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랜드마크가 존재하면 예를 들면은 각각의 위치마다 다 이제 매치가 다 할당이 됐을 거잖아요. 그럼 실제로 이제 랜드마크가 여기 있으면 랜드마크 주변에 있는 그 매치들을 고려해가지고 랜드마크를 여기로 반대편으로 트랜스퍼를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랜드마크도 트랜스퍼할 수 있고 이미지 워핑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 기법이 완성되는 형태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는 뭐냐면 제가 설명 안 들었던 핵심적인 부분이 있었죠. 그게 뭐냐면 이제 이 레이어들을 어떻게 셀렉션 하냐는 건데 저희는 일단 대단히 간단한 방법을 도입하려고 했고요. 그게 뭐냐면 밸리데이션 셋을 써가지고 애큐러스를 재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는 레이어들을 뽑아내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결국 트레이닝 셋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게 트레이닝 셋이 되게 작아요. 밸리데이션 셋이라고 해서 그냥 밸리데이션에 쓰는 한 100페어 정도, 200페어 정도를 써서 모든 가능한 그 레이어 컴비네이션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제일 좋은 성능을 보이는 컴비네이션을 그냥 뽑고 그걸 고정한 다음에 테스팅 타임에 그 레이어들을 쓰는 거죠. 그게 기본적인 방식이고 결국 레이어 서치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레이어 서치를 해서 밸리데이션 퍼포먼스를 보고 제일 좋은 레이어 세트를 쓰는 겁니다. 네.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그 모든 가능한 한 그 레이어 커뮤니케이션들을 다 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물론 그게 레이어들이 이제 캔디데이트 수가 적으면 가능하겠지만 레이어 캔디데이트 수가 되게 많으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뭐 그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아시겠지만 그 그리드 서치를 쓰면 되겠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가지고 일단은 어느 레이어가 제일 좋은지 퍼포먼스 잰 다음에 하나를 뽑고 거기다 하나씩 추가해가는 방식으로 네, 그리드 서치를 통해서 레이어 컨비네이션을 찾아내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그리드 서치가 좋지는 않기 때문에 좀 더 그나마 성능이 좋은 그리드 서치 알고리즘을 쓸 수 있는데 그게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건데 그 빔 서치라고 있거든요. 빔 서치가 뭐냐면 그리드 서치의 약간 확장 버전인데 이걸 쓰면 이 레이어 서치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슬라이드가 보여주는 거는 그 뭐 빔 서치의 일종의 방법인데 이건 그냥 스킵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은 빔 서치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많이 또 요즘에 사용되고 있는 기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게 레이어 서치를 하면서 얻어지는 그런 결과들인데요. 여기 보시면 레이어 서치를 하나하나 하면서 추가해 갈 때마다 레이어가 추가해 가는 게 이쪽이고요. 레이어가 추가해 갈 때마다 실제로 이제 매칭 액큐러시가 확확 높아지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초반에 몇 개만 뽑으면 사실은 뭐 이게 여기가 지금 제일 좋은 성능이거든요. 뭐 제일 좋은 성능에 한 5개 정도 뽑아도 거의 근접을 하죠. 초반에 레이어들만 잘 뽑으면은 성능이 대단히 높아진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레이어들을 잘 셀렉션 해가지고 같이 쓰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결과가 되겠고요. 이게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밸리데이션 셋을 통해서 레이어 서치를 한 거고 실제로 테스팅 타임에 테스트 셋 적용했을 때 성능이 약간 떨어지긴 하지만 네, 거의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까지 뽑으면 성능이 제일 좋은데 그러면 계속 뽑으면 성능이 계속 올라가냐?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레이어 서치를 해가지고 쭉쭉 뒤로 이제 결과들을 한번 확인해 보면 특정 수준 이상 레이어들을 뽑아서 더하면은 성능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성능이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레이어들을 다 쓰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좋은 것만 골라가지고 잘 쓰는 게 실제로 프리트레인 네트워크를 써가지고 이런 매칭을 할 때는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결과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사실 레이어 서치가 중요하고 또 어떻게 보면 더 이게 효과적일 수 있죠. 왜냐면은 레이어들을 많이 쓴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적게 조금만 써도 효과가 충분하기 때문에 걔들만 잘 고르면 실제로 컴퓨테이션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실제로 그 테스팅 타임에 필요한 레이어들만 계산하고 그걸로 네, 매칭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효율성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런 식의 레이어 셀렉션을 해서 옵티멀한 셋을 뽑는 게 훨씬 더 장점이 많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결과입니다. 보시면 이게 여기 세 번째가 저희 결과들이고요. 이게 기존에 그 관련 연구를 했던 논문들의 결과인데, 네, 그 워핑한 결과인데 한번 비교해 보시면 훨씬 더 워핑이 잘 됐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건 저희 스페어 데이터셋의 결과인데요. 뭐 보시면 네, 이게 제가 초반에 이제 그 익sem플로 보여드렸던 결과가 그대로 나와 있죠. 네, 이게 저희 기법으로 사실 네, 매칭을 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보면 사람이 이제 방향이 완전 다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온라인이 꽤 잘 됐죠. 호핑한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꽤 챌린징한 이미지인데도 기존의 기법들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보인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뒤쪽에는 이제 그 실험 결과들을 좀 더 정량적으로 정리한 건데요. 기존의 벤치마크들이 또 이제 여러 개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결과들이고 이쪽은 이건 저희 스페어 데이터셋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저희 기법이 훨씬 더 그 성능이 좋다는 거는 뭐 여기서 보실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여기 보면 그 저희 기법 뒤에 이렇게 숫자가 지금 여기 뭐라고 레즈 50, 레즈 101 이렇게 적혀 있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저희가 이제 레이어 셀렉션을 해가지고 매칭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백본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피처를 뽑아주는 백본이 필요한데 그 백본 네트워크를 뭘로 사용했느냐가 뒤쪽에 명시가 된 게 되겠습니다. 당연히 깊은 걸 쓰는 게 더 백본 성능이 좋으니까 매칭 성능도 좋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레즈 101의 FCN으로 추가로 학습한 거 뭐 이런 거 쓴 건데
뭐 좋은 백본을 쓰면 좀 더 좋은 성능이 나온다라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기존에 그 연구들도 다들 나름의 백본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여기 다 명시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네, 저희 기법이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보였다라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뭐 잘 됐느냐, 근데 잘 되는 것도 있지만 여전히 잘 안 된 것도 많거든요. 여기에 페일리어 케이스를 보고 계신데,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에 뭐가 공통적인 물체일까요? 네, 이게 지금 보면 공통적인 물체가 아마 의자 체어일 것 같은데, 이게 체어예요, 이게. 그리고 여기가 체어가 있죠. 이게 좀 정합이 안 된 겁니다. 네, 이거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잘 안 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 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여기 비행기인데 어클루전이 심해가지고 여기 비행기 옆에 날개만 있죠. 이게 정합이 잘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워핑을 했을 때 엉망으로 나온 거로 보고 계시고, 여기는 자전거인데 여기 자전거가 있죠. 근데 이게 워낙 클러터들이 많아가지고 정합이 제대로 안 된 게 되겠습니다. 여기도 뭐 자동차인데 쉐입이 되게 다르죠. 이 샌데 이렇게 세 가지가 날개 펴고 있어가지고 정합하기 상당히 힘든 케이스라서, 여전히 이제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려면은 훨씬 더 시멘틱한 정보들을 잘 추출해야 된다, 뭐 이런 걸 보여주는 그런 실패 사례들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레이어 셀렉션 할 때 얼마나 데이터가 필요하냐는 건데요. 제가 밸리데이션 셋을 써가지고 레이어 셀렉션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밸리데이션 셋의 숫자를 많이 줄이더라도 성능이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게 이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K라고 되어 있는데, 기존에 아워즈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게 아마 한 수백 페어 정도를 쓴 걸 거예요. 한 200개의 페어 정도를 쓴 거고요, 밸리데이션 할 때. 여기에 K1, K2, K3이라는 거는 각각의 클래스마다 하나씩 쓴 거. 그러니까 이건 아마 한 20개 정도의 페어를 쓴 걸 거고요. 이거는 2개씩 쓴 거니까 40개 정도의 페어를 쓴 거, 60개 페어를 쓴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교해 보시면 성능이 물론 좀 떨어지긴 하지만 레이어 셀렉션을 하는 데는 그렇게 큰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 보여주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되게 적은 데이터를 가지고 레이어 셀렉션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기법이니까 되게, 네, 한번 이제 참고할 만한 그런 기법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네, 이런 레이어 셀렉션을 통해서 성능을 되게 높일 수 있고 또 되게 효율적이다, 속도도 빠르고, 이게 저희 기법의 결론이고요. 단점이라고 지적할 만한 거는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왜 엔드-투-엔드 트레이닝 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이게 레이어 셀렉션만 하는 거잖아요. 기존에 프리트레인드 네트워크를 가져오는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엔드-투-엔드 트레이닝을 하면 성능을 더 높일 수 있겠죠. 네, 이게 한 가지 방향이 될 거고요. 좀 더 이제 이 단점을 극복하는 방향이 될 수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밸리데이션 셋을 가지고 레이어 셀렉션을 하고 그걸 고정해두고 쓰는 방식이라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미지 자체, 이미지 페어가 어떤 게 들어오냐에 따라서 달라지질 않고 고정되어 있는 거죠. 근데 좀 더 어댑티브하게 이 기법을 만들려면 어떤 이미지 페어가 들어오냐에 따라서 어떤 레이어를 쓸지를 그때그때 알아서 선택하는 형식으로 되는 게 좋은 모양새일 것 같은데, 기존의 이 하이퍼픽셀 플로우는 그렇지 않았다는 게 단점으로 지적될 만한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이제 ECCB 때 발표를 한 연구에서는 이거 두 가지를 다 극복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미지 페어가 들어왔을 때 각각 이미지 페어에 따라서 어떤 레이어들을 쓸지를 역동적으로 선택을 해서 그때그때, 네, 매칭을 하는 그런 기법으로 발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기존 연구와의 차별점은 역동적으로 레이어들을 선택을 한다, 그때그때 이미지 페어가 들어올 때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학습될 때 엔드-투-엔드로 트레이닝을 해요, 전체 네트워크를. 그래서 실제로 퍼포먼스를 더 끌어올리는 그런 학습 기법을 도입했다는 거가 장점이 되겠습니다. 뒤로 보시면 결과가 약간 여기 나와 있는데요. 기존의 소타와 비교했을 때 사실 기존의 소타가 앞서 소개드렸던 저희 기법이거든요. 훨씬 더 좋은 퍼포먼스를 향상시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법들의 전체 형태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앞서 소개드렸던 하이퍼픽셀 플로우의 전체 아키텍처에 기반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추가한 겁니다. 뭘 추가한 거냐면 여기 보이시는 이 다이내믹 레이어 게이팅이라는 부분만 사실은 추가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 구조를 보면 앞서서 제가 설명했던 거랑 거의 비슷하죠. 네. 그래서 간략히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는 방식은 거의 비슷합니다. 일단
이미지 두 장이 들어오면은 각각으로부터 이제 피처 맵을 쭉 뽑고요. 실제로 이게 그 백본 네트워크부터 뽑힌 인터미디엇 피처 맵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이 각각에 대해서 다이내믹 레이어 게이팅 모듈이라는 거를 통과시켜가지고 레이어 셀렉션을 온더플라이로, 그러니까 그 이미지 페어가 들어왔을 시점에 수행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즉 쓸지 말지를 이미지 페어들을 보고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저희가 썼던 거는 그 군벨 레이어 게이팅이라는 그런 모듈이고요. 즉 이미지로부터, 그러니까 일단 피처를 에버리지 풀링으로 피처를 뽑은 다음에 그 전체 그 피처 맵으로부터 그걸 기반으로 프리딕션을 하는 거죠. 이걸 쓸지 말지. 그게 여기 렐레번스를 프리딕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렐레번스 프리딕션 하면 여기에 군벨 노이즈를 더해가지고 아그맥스를 통과시켜서 레이어 셀렉션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아웃풋을 주게 되고, 근데 이때 실제 그 피처 자체를 그대로 주는 게 아니라 이걸 한번 트랜스포메이션을 거쳐가지고 원바이원 컴브로 압축을 해서 실제 매칭할 때 사용하는 방식으로 추가적인 그 컴브 트랜스포메이션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레이어들마다 이런 식의 쓸지 말지를 결정하는 다이내믹 레이어 게이팅 모듈이 붙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그 군벨 노이즈랑 뭐 이런 부분들 왜 들어가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실제로 이 쓸지 말지를 결정하는 건 기본적으로 하드 셀렉션이거든요. 쓸지 말지. 하드 셀렉션은 아시겠지만 이게 디퍼런셔블 하지가 않잖아요. 사실 이런 식의 하드 셀렉션을 디퍼런셔블 하게 만들기 위한 대표적인 트릭으로 사용하는 게 바로 이 군벨 소프트맥스 트릭이라는 게 있거든요. 실제로 저희가 그걸 도입해가지고 이 레이어 셀렉션 모드를 엔드-투-엔드로 트레이너블 하게 만들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세부적인 내용은 한번 저희 논문을 참고하시면 거기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식으로 각각 레이어 게이팅을 통과시키고 나면 저희가 앞서서 그 하이퍼픽셀 플로우에서 했던 것처럼 선택된 피처 레이어들을 여기 이렇게 컨캣하고 결합해가지고 피처 맵을 만들고 매칭 모듈, 허프 매칭을 통과시켜가지고 매칭 아웃풋을 내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실제로 이걸 엔드-투-엔드 트레이닝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로스 오브젝트, 그러니까 오브젝티브를 저희가 써야 되잖아요. 실제로 저희가 두 가지 스트롱스 오브 오브젝티브랑 윅스 오브 오브젝티브 두 가지를 다 시도를 했었습니다. 스트롱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미지들에 존재하는 그 랜드마크 페어들, 랜드마크 어노테이션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학습을 하는 방식이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슈퍼비전을 꽤 많이 쓰는 거죠. 근데 그걸 쓰지 않고 이 이미지 페어에 같은 물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레이블링한 정보만 써가지고 학습을 한다면 그게 윅숲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스트롱숲 버전도 저희가 시도를 했었고 윅숲 버전도 시도를 했었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오브젝티브가 뒤쪽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뭐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스트롱숲 같은 경우에는 그 각각의 랜드마크 위치들마다 어디가 매치인지가 다 어노테이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그냥 저희가 클래시피케이션 할 때 사용하는 크로스 엔트로피를 써가지고 결국에는 그냥 클래시파이어 학습할 때처럼 학습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되게 직관적으로 간단하죠. 그러니까 세부적인 내용들이 약간 다른 게 있긴 한데 전반적인 아이디어는 클래시피케이션 할 때 사용하는 크로스 엔트로피를 가져다가 각각의 매치 부분에 적용해서 학습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윅숲인데요. 윅숲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실제로 랜드마크 쪽에 매치 레이블이 없기 때문에 의미가 어떻게 하느냐. 뭐 아이디어는 간단합니다. 즉 실제로 그 매치 스코어들을 썸을 했을 때 매치 스코어들의 썸이 실제로 같은 물체가 있는 경우에는 커야 되겠죠. 그리고 같은 물체가 없는 페어들 같은 경우에는 작아야 되잖아요. 일종의 이 방식을 도입해가지고 크로스 엔트로피를 학습한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 같은 물체를 갖고 있는 페어들은 스코어를 높이고 같은 그 물체들 가지고 있지 않은 페어들은 스코어를 낮추고 이걸 오브젝티브로 써가지고 전체 네트워크를 학습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쓴 건 뭐냐면 레이어 셀렉션 레이스를 조절하는 거였는데요. 레이어 셀렉션을 사실 따로 뭔가 저희가 컨스트레인을 주지 않으면 뭐 좀 뭔가 네트워크 학습할 때 약간 치팅을 하는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레이어 셀렉션 레이트 같은 것들을 저희가 추가적으로 지정해 줄 수 있겠습니다. 최소한 예를 들면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몇 퍼센트 정도는 써라 뭐 이런 컨스트레인들을 추가로 도입하는 건데요. 그게 여기 보이시는 레이어 셀렉션 로스입니다.
뭐 이걸 바꾸면은 네트워크가 가능하면 레이어들을 많이 쓰려고 하거나 아니면 작게 쓰려고 하거나 이런 식으로 레이어 셀렉션의 그 레이스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위해서 오브젝티브에 추가를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효과는 뒤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최종 결과인데, 네, 기존의 여기 하이퍼픽셀 플로우와 비교했을 때 엔드-투-엔드 트레이닝과 다이내믹 셀렉션을 통해서 거의 한 10% 정도 이상의 PCK 게인을 얻은 걸 여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성능은 거의 비슷하고요. 대단히 빠르죠, 성능도. 이게 한번 예제들인데요. 소스 타깃이 들어왔을 때 어떤 클래스냐에 따라 가지고 레이어 셀렉션, 어떤 페어들이냐에 따라서 이게 레이어 셀렉션을 된 걸 보여주는 건데요. 이게 지금 전체가 한 35개 정도의 레이어들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셀렉션된 레이어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페어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레이어들이 셀렉션이 됐고, 이런 페어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은 이미지 페어들에 대해서 레이어 셀렉션 자체가 대단히 다르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결과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잘 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기존의 다른 연구들이랑 비교했을 때도 성능이 훨씬 더, 이게 저희 거고요. 지금 기존의 연구들인데 보시면 훨씬 더 정확한 매치를 보여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스페어 데이터셋 결과고요. 역시 성능이 많이 개선이 됐고 괄목할 만한 개인이 있죠. 여기 보시면 거의 한 PCK 한 10% 정도가 역시 증가를 해서 이제 거의 40% PCK를 바라보는 정도 수준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레이어 셀렉션 레이트 같은 것들을 바꿨을 때 성능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이게 이쪽이 러닝 타임이고 여기가 정확도이기 때문에 실제로 모델이 레이어 셀렉션을 많이 하게 만들면 성능은 조금 더 높은데 속도가 좀 많이 증가하죠. 아니, 속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증가하죠. 근데 낮추면은 낮출수록 성능은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애큐러시는 속도는 훨씬 더 빨라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목적이 뭐냐에 따라 가지고 학습할 때 셀렉션 레이스를 바꿔가면서 해서 모델의 어떤 특성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레이어 셀렉션 자체가 물체 클래스마다 좀 바뀐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냥 스태티스틱인데요. 보시면은 물체가 뭐 자동차냐 동물이냐에 따라 가지고 레이어 셀렉션 하는 게 분포가 확실히 달라지더라. 그래서 이건 꽤 흥미로운 결과다. 뭐 이걸 보여주는 게 되겠습니다. 기법 설명은 제가 간략히 드렸고요. 결과를 정리해드리면, 이 스메트 클래스펀더스 문제가 일단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제가 소개를 드렸고, 특히 되게 다양한 비전 문제들에 적용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잘 된다면 기존의 그런 어떤 태스크들을 난파라메트릭하게 또 슈퍼비전 많이 쓰지 않고 풀 수 있는 그런 어떤 용도로 활용될 수가 있다라는 게 일단 제가 첫 번째 말씀을 드렸던 거고, 두 번째는 일단 이게 되게 챌린징한 문제고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이 벤치마크를 위해서 최근에 데이터셋을 만들었기 때문에 한번 와서 확인해 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이런 연구에도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멀티 레이어 쓰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저희가 사실 하이퍼픽셀 플로우에서 제안했던 거는 멀티 레이어의 효과들을 확실히 보여줬던 게 주된 내용이었고요. 실제로 이거를 엔드-투-엔드로 트레이닝을 하고 다이내믹 셀렉션 할 수 있게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면 훨씬 더 성능을 높일 수 있다라는 게 저희가 최근에 보여준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뭐 이런 식의 연구가 좀 더 저희가 진행했던 그 방식 말고 다양한 방식으로 더 발전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지금 제가 매칭 모듈에 대한 설명은 안 드렸었는데 매칭 모듈을 좀 더 개선하는 연구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레이어 셀렉션 자체를 퓨전할 때 저희는 그냥 컨캣을 써가지고 단순히 하고 있는데 이거를 기존에 이제 뭐 다양한 식의 퓨전 방법들을 도입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식으로 아마 성능 개선이 더 이뤄냈을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그 코드랑 그 데이터셋들은 다 온라인에 올라와 있거든요. 저희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프로젝트 사이트가 다 있고 코드 뭐 다 공개됐기 때문에 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와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테스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일단 오늘 발표의 끝이고요.
혹시 그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 네,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제 여기 보시면 네, 아이고 이 부분인데요. 네, 그 일단 먼저 언급을 드려야 될 게 이 하이퍼픽셀 플로우 그 논문에서 하고 있는 그 어떤 레이어 셀렉션 이걸 뭘로 볼 거냐 하는 게 일단 첫 번째인데 이게 트레이닝이 아니냐. 그러니까 한 가지 일단 저희가 해야 될 질문일 것 같습니다. 레이어 셀렉션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파라미터를 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레이어를 쓸지 말지에 대한 파라미터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트레이닝이긴 한데 그 사실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트레이닝이랑은 다르죠. 일단 백프로도 쓰지도 않고 그냥 밸리데이션 셋만 써가지고 네, 그냥 결정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게 일종의 하이퍼 파라미터고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그냥 하는 거죠. 밸리데이션 셋을 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뭐 트레이닝은 하지만 사실 트레이닝이라고 하긴 뭐하고 그냥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라고 부르는 게 더 적절한데 이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은 사실 일반적인 트레이닝과 다르게 오버피팅을 잘 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왜냐면 이게 결정해야 될 파라미터 수가 되게 적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그게 오버피팅이 잘 되지 않아요. 오버피팅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실제 이 밸리데이션 셋이 작더라도 거기에 따라서 민감하게 반응해가지고 실제 레이어 셀렉션 결과가 트레인 데이터에 오버피팅하는 효과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실제로 이 레이어 셀렉션을 할 때 이 밸리데이션 셋의 사이즈를 좀 많이 줄이더라도 굳이 성능이 많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사실 이해가 되는 거죠. 왜냐면은 어차피 이게 되게 조그만 숫자에 몇 개 안 되는 파라미터들을 그냥 튜닝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많은 데이터를 쓰지 않더라도 조그만 데이터만으로도 충분히 괜찮은 레이어들을 뽑는 거는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이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버피팅 이슈가 없기 때문에 데이터셋을 확 줄이더라도 밸리데이션 셋으로 셀렉션하는 거는 네, 뭐 충분히 괜찮은 결과가 나온다. 뭐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혹시 답변이 됐을까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당연히 이제 이걸 트레이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직접 트레이닝을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셋이 작으면 엄청 오버피팅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불가능한데 하이퍼픽셀 플로우가 하고 있는 그 트레이닝이라는 게 사실상 그쵸 되게 적은 수의 파라미터를 그냥 튜닝하는 거일 뿐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네, 다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영상 산업이라고 하면 이제 인더스트리 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인더스트리 쪽에 적용된 사례가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사실 저도 이제 연구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아마 제가 보기 인더스트리에 쓸 여지도 많을 텐데 이제 이게 아직까지 뭐랄까요 이런 챌린징한 이미지들 간의 정합을 다루는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많이 쓰이고 있지는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근데 다른 문제로 적용된 사례는 되게 많죠. 이거는 사실 저희 논문을 쓸 때도 거기 레퍼런스에다 포함을 시켰는데 아까 이제 초반에 제가 언급했던 그런 일종의 이미지 워핑 같은 경우 이게 사실 저희가 다 워핑을 하잖아요. 이게 제가 이걸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앞서서 네 예를 들면 저희가 그 워핑이라는 거는 어떤 하나의 쉐입을 다른 쉐입에다 씌워가지고 이미지를 바꿔버리는 작업인데요. 네, 그래픽스 쪽에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되겠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슬라이드가 많아가지고 이게 계속 뒤로 넘어가네요. 네, 여기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사람과 동물이 있으면 그 사람이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움직일 때 동물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합성을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제가 표정을 이렇게 지으면 그 동물이 이렇게 표정 짓는 것처럼. 사실 이런 식으로 클래스가 다른 물체들 간에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 식으로 모션을 만들려고 하면 본질적으로 이렇게 커레스폰던스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시메트릭 커레스폰던스를 만들면 자연스럽게 그걸 할 수 있겠죠. 제가 움직일 때 그 다른 클래스에 해당하는 물체들이 같이 움직이는 그런 식의 방법들. 그리고 저기 오브젝트 디스커버리라고 해서 실제로 이제 물체가, 저희는 물체라는 걸 인식하고 있지만 그거를 발견해낸 역할을 해주려면 사실 정합이 필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이미지가 있을 때 그들 간 정합을 해가지고 어떤 게 공통적인 물체인지를 다 찾아서 그걸로 물체를 발견하는 그런 태스크들, 그런 태스크에 널리 쓰이고 있고, 비디오 쪽은 말씀하셨는데 비디오 쪽은 실제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했던 연구 중에 저희 홈페이지에 가시면 그 모션 스퀴즈라는 논문이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인데, 즉 비디오가 있을 때 비디오를 액션 레코니션 같은 걸 하기 위해서는 그 모션이 중요하잖아요. 인접하는 프레임들 간에. 근데 일단 인접하는 프레임들 간에 영상들 간의 변화가 심하면 모션을 뽑아내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런 시메트릭 커레스폰던스 태스크를 푸는 기법들이 있다면 그 기법들을 적용해가지고 영상들 간의 변화가 심하더라도 모션을 찾아내고 그 모션을 기반으로 해서 액션 레코니션 하는데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뭐 최근에 많이 도입되고 있는 기법이라서 저희 홈페이지에 가보셔가지고 거기 모션 스퀴즈라는 논문을 한번 보시면 관련된 연구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의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 가능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발표할 때 보셨던 것 같아요. 제가 중반에 말씀드렸던 게 하이퍼픽셀 플로우였고, 그 뒤에 이제 후반부에 발표드렸던 게 이제 저희가 올해 발표했던 연구인데요. 가장 큰 차이점은 뭐 제가 여기 정리한 슬라이드가 있으니까 거기 가보죠. 잠깐만요. 여기를 보시면 아마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냐면 네, 여기입니다. 여기. 네. 여기 단점으로 제가 밑에 적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기존에 하이퍼픽셀 플로우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었는데 단점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레이어 셀렉션을 다이내믹하게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다이내믹하다는 건 뭐냐 하면 이미지 페어가, 다른 이미지 페어가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반응을 해서 필요한 레이어들을 골라야 되는 건데 그걸 못한다는 거죠. 기존의 하이퍼픽셀 플로우가. 이게 고정돼서 박혀있는 상태였다는 거였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밸리데이션 셋을 기반으로 서치를 하고 그걸 픽스해놓고 테스팅 타임에 쓰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역동적으로 들어온 인풋 이미지에 적응하게 만드는 게 필요했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 단점이었고요. 두 번째 단점은 뭐냐면 엔드-투-엔드 트레이닝을 안 했던 거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백본 모델을 가져다가 레이어 서치를 해가지고 고정에 뽑아서 쓰는 방식이었잖아요. 실제로 그러면 레이어 셀렉션 한 다음에 그 셀렉션의 레이어들이 튜닝이 됐냐, 파인 튜닝이 됐냐, 그게 안 됐었던 모델이었거든요. 그 전체 네트워크 자체가 엔드-투-엔드로 트레이닝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엔드-투-엔드 트레이닝 아시겠지만 그 퍼포먼스를 향상시키는데 중요하거든요. 왜냐면은 타겟 태스크에 적응하려면 기본적으로 많은 데이터셋에 트레이닝을 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사실 그걸 통해서 성능 향상을 크게 끌어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이 두 가지 단점을 해결한 게 네, 여기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이 다이내믹 하이퍼픽셀 플로우 기법의 그 핵심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걸 하려고 저희가 만든 게 아까 처음에 소개드렸던 스페어 데이터셋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 정순도 선생님께서 질문하시는 거의 핵심은 서로 다른 클래스 간의 오브젝트 매칭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아직까지는 그런 데이터셋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스페어 데이터셋이 갖고 있는 거는 뭐냐면 일단 라지 스케일이고, 그리고 같은 범주에 해당하는 물체들 간의 키포인트 어노테이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매칭을 학습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긴 한데 방금 지적하신 서로 다른 클래스 간의 오브젝트 매칭, 그거를 직접적으로 하거나 벤치마킹을 하기 위한 데이터셋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 부분은 아마 앞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문제 자체가 사실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저도 생각하는데 지금 이미 이 문제도 안 풀리고 있거든요. 같은 범주 간의 매칭 문제도 잘 안 풀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아직까지는 거기에 이제 말씀하시는 문제에 대한 그 벤치마크 데이터셋이 아직 없는 것 같은데 되게 좋은 지적이시고 저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가능하면은 그런 데이터셋도 저희가 만들 수 있다면 하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한번 고려를 해봐야겠네요. 근데 아직 커뮤니티가 끝까지 발전을 못 해가지고 좀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마무리 멘트를 하자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고 싶긴 해요. 그러니까 사실 매칭 연구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도 뭐 계속 매칭 쪽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 왔고, 근데 이제 앞으로 매칭의 미래는 뭐냐?
그 실제로 퓨전 문제가 앞으로 더 널리 실용적으로 쓰일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떤 그 뭐랄까 장애물을 돌파해야 되냐. 전 개인적으로 이 그 의미론적 정한 문제를 돌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사실 제대로 풀릴 수 있게 되는 날이 온다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와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태스크들에 영향을 크게 줄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물론 이게 막 직접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이 있거나 뭐 바로 현장이나 산업에 적용되는 문제들이 이렇게 그 부분들이 많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되게 임팩트가 있을 만한 연구 토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지시고 또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그게 뭐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고요. 물론 저희도 계속 이쪽 분야를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쪽 분야의 연구를 발전시키는데 계속 기여하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또 관심 있는 분들은 또 뭐 참여해 주시고 또 궁금하신 것들이 있다면 언제든 네,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들어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장시간 동안 또 기회가 있으면 뭐 또 다른 기회로 또 만나 뵐 수 있으면 좋겠네요.